예, 부동산 자산 관리를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된 금융 제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담보대출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을 강의안을 공유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서부터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된 금융제도는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강의안을 따지면 15쪽에서 21쪽까지 보시면 뭐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차입 그리고 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는 이제 금융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자산의 특성상 부동산은 이제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은 장기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이러한 그 자금 조달과 관련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금융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그리고 주택유동화증권, MBS, 그리고 부동산 간접투자제도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된 그런 금융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담보대출 관련된 제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제도가 있는데요. 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는 게 있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해가지고 DSR, 부채 감당률, DCR, 그리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 자,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담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그래서 차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뭐 주택이라든지 하는 부동산의 가치에 한정을 두고 융자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저당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담보대출은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당 채권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그 저당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이제 타인 자본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재무 관리라든지 투자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들어보셨겠지만은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그 레버리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는 타인의 자본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 관리에서는 타인 자본을 보통 부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보시면은 뭐 똑같이 순이익이 10억 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본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순이익을 10억 원 얻었을 때 그때 자기 자본 이익률은 10%입니다. ROE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본 50억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빌려가지고 50억 합쳐서 100억 원을 가지고 100억 원의 자본을 가지고 순이익을 10억 원을 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기 자본 50억에 대한 순이익 10억 원의 비율 20%가 됩니다. 그러면 이 ROE라고 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금리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그 금리 비용보다 오히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재무관리에서 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타인 자본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차입 위험 또는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게 높아져가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도산 위험이 이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담보대출과 관련된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담보대출 총액을 조절하려고 하는
조절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담보대출 비율 LTV이고요. LTV는 영어로 Loan to Value Ratio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보대출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Loan to Value니까 to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분모로 가고요. 그다음에 to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loan to value 그러면 loan이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대출이죠. 여기서 담보대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놈이 이제 분자로 가고 그다음에 value가 분모로 가는구나. 그 비율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의 자산 가치에 대한 이게 분모로 가는 거죠. 담보물건의 자산 가치가. 그리고 최대 대출 금액의 비율 했을 때 최대 대출 금액이 이게 분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의 자산 가치에 대한 최대 대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담보물건의 채무 부담 능력 또는 부채 상환 능력을 갖다가 나타내주는 지표가 담보대출 비율 LTV이다. 뭐 이걸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담보대출 비율 LTV를 분자의 담보대출 금액 더하기 선순위 채권 더하기 임차 보증금 등을 두고요. 그리고 분모에다가 담보자산의 담보물건의 자산가치, 담보가치를 분모에다 둡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은 이제 다른 금융기관에서 미리 설정한 채권 최고액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세 채권은 선순위 채권이 되죠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에는 이제 임차 보증금 등에는 임차 보증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 선순위가 아니더라도 그 소액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임차 보증금 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은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가격에 대한 최대한의 대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보대출 비율은 금융회사, 금융기관, 주로 이제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은행의 여신 정책 그리고 담보물건의 종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이 담보대출 비율 LTV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담보대출 비율을 100% 이하로 인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15년 상환으로 대출받아서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때 담보대출 비율이 60%를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시가 5억 원의 60%인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출 금액은 이것보다 더 적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경매 처분하고 경매 처분하다 보면 이제 그 낙찰가라고 하는 게 낙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평가한 금액보다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더 적은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일정 금액을 삭감한 후에 보통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담보대출 비율이 60%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이제 더 적게 적용받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담보대출 비율의 어떤 의미 생각해 보면요. 담보대출 비율이 낮다, LTV가 낮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담보물건의 채무 부담 능력, 부채 상환 능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을 갖다 생각해 보면 담보대출 비율은 그냥 부동산의 담보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거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이제 담보만 있으면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정말 이런 부동산 정책 수단의 하나로다가 담보대출 비율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좀 전에 그 문제점 때문에 DTI라고 하는 DTI라고 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도 또 이제 함께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대출 비율은 이제 부동산 정책 수단의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계나 기업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걸 저지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 비율 LTV를 하향 조정하면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이제 거꾸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구입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비율 LTV를 상향, 그러니까 뭐 60%에서 70%로 조정을 한다,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완화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TV 담보대출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그게 이제 강화라고, 정책의 강화 또는 규제의 강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담보대출 비율 LTV를 상향 조정하면 그때는 이제 규제의 완화, 정책의 완화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담보대출 비율 LTV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거는 2000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뒤에 설명드리는 DTI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미시 정책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이제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12구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투기 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 비율 이라고 이제 정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대출 비율 LTV를 50%에서 40%로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가지고 전체적인 경기가 이제 좀 불경기였던 2014년 8월에는 지역별로 50 내지 80%였던 주택담보 인정 비율, 담보대출 비율 LTV를 전국적으로 70%로 통일시키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화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2016년 중반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고 또 투기 심리가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2017년 7월에는 이제 강남 4구 등의 전국 40개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담보대출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으니까 강화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다 2020년 2월에는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 30%, 그 미만이면 50%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좀 차등 적용하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60%에서 50 내지 30%로 바꾼 거니까 강화시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담보대출과 관련된 제도가 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DTI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Debt to Income Ratio입니다. 그러니까 인컴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debt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채를 소득으로 나눠준 놈이다.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면 차입자의 세후 연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LTV 같으면 담보대출 비율 또는 뭐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LTV 같으면 담보 물건의 채무 부담 능력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했는데요. 담보 물건의. 근데 총부채 상환 비율은 물건이 아니라 차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갖다 계산할 때는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대출,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졌던 대출의 이자 상환액 을 합친 것을 세후 연소득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담보대출 비율 LTV와 다르게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차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 그래서 대출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아까 LTV 같으면 소득이 없어도 담보물건만 있으면 차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런 담보대출 비율의 한계를 총부채 상환 비율로다가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제도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담보 물건이 아니라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개인 신용평가 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갖다가
원리금 상환액이라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요게 이제 분자에 있잖아요. 그럼 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갖다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담보대출의 어떤 그 상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라고 하면 분할 상환 개시 이후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활용을 하고요. 원금 일시 상환 방식인 경우 같으면 그때는 이제 이자 총액에 대출 총액을 합한 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게 높으면은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요. 낮으면 그때는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이 DTI 제도가 총부채 상환 비율 제도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2003년에 그 부동산 시장의 미시 정책으로다가 LTV와 함께 DTI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2005년 8월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30세 미만 미혼 차입자의 경우에 상한선을 40%로 하면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에는 투기 지역에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로 확대 적용을 했고요. 2006년 11월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투기 지역 내 전체 아파트의 담보대출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같으면 40%, 강남 3구 이외의 서울 지역은 50%, 경기 인천 지역은 60%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에 이제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에는 또 비은행권 금융기관, 뭐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요. 40 내지 70%를 적용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였던 그 2009년 9월에는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서 DTI 상한선을 40%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같으면 강남 3구 이외의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같은 50 내지 60%였는데요. 이게 40% 적용을 받으니까 이제 그 DTI 상한선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하향 조정된 거죠. 그러면은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은 이걸 상향 조정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의 상한선을 다시 50%로 이제 완화했고요.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상한선을 60%로 상향 조정하면서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2016년 중반 이후에는 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투기 심리 확산되고 과열 조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 7월에 강남 4구 등의 전국 40개 조정 지역을 대상으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50%로 낮췄습니다. 낮추니까 강화한 것이 됐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DTI하고 조금 다르게 그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1월부터는 이제 신 DTI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TI 제도하고 새로운 DTI 제도의 차이는 원리금 상환액 산정.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소득 평가 방식. 이건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둘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범위는 더 넓히고 그러니까 분자가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의 질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니까 분모가 더 적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더 적어지니까 똑같은 상황이어도 예전 그 기존의 DTI에 비해서 신 DTI는 비율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기존의 DTI는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신 DTI는 그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다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분자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연소득 평가할 때도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조건이 만족돼야지 연소득에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적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 DTI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 같으면은
신규로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졌겠죠. 받더라도 더 적게 받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가계부채 문제를 갖다 좀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to가 붙질 않습니다. to가 붙으면 분자 분모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Debt Service Rati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액에서 주택대출 및 모든 신용대출의 원금 그리고 이자를 포함하는 총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총 대출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가지고 구한다. 그런데 여기서 분자에 들어가는 총 대출 상환액은 차입자의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전부 다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존 DTI하고 신 DTI 가장 큰 차이가 담보대출 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만 포함을 하는데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반영을 했죠. 근데 신DTI는 요 신규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다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모두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여기에다 더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 받은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지고 장단기 대출 받는 것도 있거든요. 무슨 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결제, 그 다음에 전세보증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융자 이런 것들까지도 몽땅 다 분자인 부채에다가 총대출 상환액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경기의 과열 그리고 가계부채의 급증을 갖다가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2018년 10월에 은행권을 대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LTV 그리고 DTI, 신 DTI 이런 것만 가지고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부채 상환 비율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로 간주를 하고요.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험 대출이나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대출을 제한 또는 이제 대출 금액을 축소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강제를 했고요, 억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중은행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있으면은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 대출해주는 것을 다 합쳐가지고 위험 대출이 총 대출액의 15%, 그다음에 고위험 대출은 총 대출액의 10% 이하로다가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그러니까 은행 외의 금융기관들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 또는 부채 감당 비율은 영어로 Debt Coverage Ratio 해가지고 앞자 따서 DC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영업소득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뭔가 임대를 해주고 임대소득을 얻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적용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채 감당률 해가지고 순영업소득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 분모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는 이제 매년 또는 매월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 그리고 원금 상환액 을 합친 것이 되고요. 순영업소득은 이제 연간 순영업소득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 우리 전에 처음에 했었죠. LTV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한 대출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부채 감당률은 이제 순영업소득에 대한 대출 비율. 정확하게는 이제 그거의 역수죠.
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의미한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채 감당률은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인가. 그러니까 부채를 순영업소득 가지고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나타내주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더 적다라고 하면 1보다 적다라고 하는 건 순영업소득 근자에 있는 게 분모에는 원리금 상환액보다 더 적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만 가지고서는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순영업소득 가지고 부채를 감당을 못하면 거기다 대출을 해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 이상 될 것을 요구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이상의 일정한 비율을 대출 한계로 정해놓기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RTI라고 하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로 수익형 부동산, 뭐 여기서는 아까 DCR 같으면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를 대출을 해줄런지 그걸 고려하는 데 비해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은 이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그런 임대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렌트 투 인터레스트 레이쇼, RTI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렌트가 분자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터레스트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인터레스트는 이자고요. 렌트는 이제 임대료죠. 그래서 분자의 연간 임대소득 그리고 분모에는 연간 이자 비용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에는 해당 담보대출의 이자 비용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모든 이자 비용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의 의미 어떤 걸 찾아볼 수 있냐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 또는 배율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가 1보다 적다. 그럼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 비용보다 더 적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임대소득만 가지고도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이럴 때 이제 좀 이런 임대업자한테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제도를 2018년 3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은 기업 대출 중에 자영업자 대출로다가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 제도라든지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LTV나 DTI 규제를 받지 않아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제 주택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1.25배, 그리고 상가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1.5배의 RTI를 2018년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임대업 대출에 대해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를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담보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 또는 뭐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LTV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그리고 뭐 DTI, 신 DTI도 살펴봤죠. 그리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채 감당률 DCR,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는 임대업자에 대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자산 관리 관련된 금융제도 중에 담보대출 제도에 대해서 또는 담보대출 비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주차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